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동과 비만 관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비만을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배웠죠. 비만이라는 게 무엇일까? 비만은 에너지 대사 불균형으로 인해서 체지방이 과다 축적된 상태다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특히 어, 피부 밑이랑 그리고 내장에 지방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가 바로 비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비만의 원인으로는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에너지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많아서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되는 경우, 그게 바로 가장 큰 요인인데, 추가적으로 이제 신체 활동이 부족하거나 이제 잘못된 식습관, 아침을 안 먹거나 폭식하거나 야식하거나 이러한 경우, 그리고 유전으로도 비만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했었고, 음, 점차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가 되면서 성장 호르몬이 적게 나오면서 비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또 추가적으로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맛있는 것을 자꾸 찾게 되면서 비만이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만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질병들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는데 특히나 심혈관계 질환과 당뇨병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우리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그러한 질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되고 그것 이외에도 되게 다양한 이러한 질병들, 이런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사실 주요한 내용이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비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 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특히나 여학생들은 관심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 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살 빼는 데 있어서 가장 정석인 방법을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들을 잘 밟아 나가셔야 돼요. 선생님이 또 체육쌤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석으로 이런 절차들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첫 번째는 진단하기 단계고요. 두 번째는 계획하기 단계, 세 번째는 실천하는 단계죠. 네 번째는 평가하고 수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단하기 단계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을 해야 되겠죠? 나 비만이 아니야? 비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애매한데 내가 지금 거울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몸무게가 50 몇 킬로가 나가는데 이게 비만인 건가 아닌 건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친구한테 물어봐요. 비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측정해야 돼? 자기 몸무게에서 110을 빼면 돼.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기도 하고 이게 사실 맞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정확하게 비만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의 비만도를 진단을 먼저 해봐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 비만이 되기 쉬운 자신의 식습관, 그리고 운동 습관, 생활 습관들이 혹시 있는지 한번 관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비만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운동 프로그램과 생활 습관 정보 같은 것에 관심을 갖는 단계가 바로 이 진단하기 단계입니다. 아래쪽에 한번 표를 볼게요. 체질량 지수, 체질량 지수라는 게 있나 봐요. 키랑 몸무게랑 BMI, 이게 바로 BMI인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체질량 지수가 나오나 봐요, 그죠? 체지방률이라고 나오는데 몇 퍼센트 이렇게 표시가 되나 봐요. 자, 그렇다면은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고요.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을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내가 활동량이 적은 그룹에 속하는지, 활동량이 많은 그룹에 속하는지 화면을 잠깐 정지시켜 놓고 내가 점수가 몇 점이 되는지 한번 파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화면 정지. 자, 계산을 다 하셨나요? 약 한 30점 이상인 친구들은 활동량이 많아서 비만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생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10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조금 활동량이 적어서 비만이 되기 쉬운 생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점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신체 활동량을 늘리고 나의 그 마인드부터 나 움직여야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서 생활을 해야 되겠죠. 자, 비만을 직접적으로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 정도를 알려드릴 건데요. 제일 첫 번째, 가장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따라해보세요. 체질량 지수법. 아무도 따라 안 했네. 자, 체질량 지수법입니다.
비만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더군다나 키랑 몸무게만 가지고 있으면은 쉽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접근법이 굉장히 간단하죠. 자, 공식을 한번 볼게요. 체질량 지수 구하기. 자, BMI라고 합니다. BMI는 신장 곱하기 신장 미터라고 돼 있어요. 그죠? 내가 만약에 175다 그러면 1.75 곱하기 1.75가 되겠죠. 그죠? 음. 체중 몸무게 킬로그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17세 남자 고등학생의 비만도 계산하기 한번 봅시다. 키는 170이야. 1.7 곱하기 분의 75. 자, 75 나누기 1.7의 제곱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25.9가 나왔어. 이거 계산기로 두드리면 금방 나와요. 그죠? 계산을 해도 되고. 자, 25.9가 나왔어. 자, 그럼 25.9는 어딜까요? 이렇게 가서 보는 거야. 25까지는 고체중, 과체중인데 25를 넘어갔으니까 비만이 되겠구나. 너는 비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저체중이 있고 정상이 있고 고체중, 과체중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비만, 고도 비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비만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살을 빼야 되겠지? 그죠? 그런데 이 체질량 지수법이 가지게 된 또 맹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키랑 몸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근육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보디빌더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방이 많겠니 적겠니? 당연히 지방이 적겠지.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근육이 지방보다 무겁거든. 근육이 많으니까 당연히 몸무게도 많이 나가겠지. 그죠? 그래서 이런 보디빌더들까지도 비만이네 이렇게 판단해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거기서는 좀 제대로 판단이 안 되잖아. 이 체질량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운동을 많이 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 일정량의 비율의 지방과 근육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뭐 일반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체질량 지수법입니다. 두 번째, 허리 엉덩이 둘레비인데 엉덩이가 보통 더 두껍죠, 그죠? 예. 그리고 허리가 좀 더 가늘어야 되죠. 그래서 엉덩이 분의 허리 이렇게 재는 거예요. 엉덩이 둘레 분의 허리 둘레 이렇게 재면은 0.85 이하다 그러면은 마름, 85% 이하면은 마름인 거야. 여자들은 73% 이하면은 마릅니다. 보통은 86에서 0.9, 74에서 0.79, 그리고 비만은 91 이상, 0.8 이상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 이렇게 재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게 체형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 특히나 비만은 비만인데 서양 배형 비만이잖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이렇게 엉덩이가 크고 이쪽은 좀 가늘고 허벅지랑 엉덩이가 굵은 이런 유형의 어, 비만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비만이 아니다라고 측정을 해버리게 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또 맞는 방법도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 맞는 방법 맞긴 맞아. 맞긴 맞는데 맹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렇게 맞는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정상으로 측정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 생체 전기 저항 분석법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 인바디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죠. 인바디라는 게 사실은 어떤 회사의 이름이라서 인바디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고 생체 전기 저항 분석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 몸의 전류를 막 통과시키면은 이 전류가 지방을 통과하는 시간이랑 그리고 근육을 통과하는 시간이랑 또 뭐 뼈를 통과하는 시간이 이렇게 좀 다르대요. 그래서 그 시간을 측정을 해서 너의 몸에 약 몇 퍼센트의 지방이 있단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표를 보면은 어, 정상인 경우에는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15,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6.9 이런 기준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기준들에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서 보면은 내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생체 전기 저항 분석도 완전 정확하지는 또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운동을 막 했는지 안 했는지, 근력 운동을 막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어, 물을 얼마나 많이 섭취를 했는지 이런 여부에 따라서 조금씩 또 차이가 생기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생체 전기 저항 분석법도
조금의 오차들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방법으로는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BMI 방법, 두 번째 이렇게 허리, 엉덩이 둘레비 이걸 측정하라고 또 생체 전기 저항 분석법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비만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BMI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식 더하기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지식 창고를 막막 채워주는 그런 시간. 자, 지방 1kg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될까? 이제 실제적으로 지방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런데 지방 1kg이 얼마나 많은 양인지, 몸무게 1kg을 줄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지방 1kg의 크기가 선생님 이 손을 이렇게 들었을 때 이 손에 들어가는 손바닥보다 더 큽니다. 한 이만해요. 이만해요.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자, 밑에 아래쪽에 지방 나오죠. 그죠? 더군다나 이 지방의 크기가 이렇게 큰데 이게 우리 1kg에 찌면은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쫙 펴가지고 바른다라고 해야 되나? 다 우리 지방들이 쫙 곳곳에 다 스며들게 되는 거죠. 얘를 이제 빼야 되는 건데 이 지방과 근육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방이 여기에서는 조금 너무 비슷하게 나왔는데 지방이 약 한 1.3배 정도 더 커요. 크고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하루 동안에 이 지방 1kg이 3에서 5kcal 밖에 소모를 안 해요. 그런데 지방은 근육은 지방보다 조금 더 슬림하고 더 빽빽하게 채워져 있다라는 느낌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1kg이지만은 약 한 13에서 20kcal 정도를 소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이 소모한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근육질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몸이 슬림하고 탄탄한데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같은 무게 60kg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몸집이 더 크게 보이죠.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 1kg은 지방 함량이 약 한 856 정도 된다라고 해요. 수분도 좀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 그런데 지방 1g의 영양이 몇이니? 9kcal죠. 그러면은 856 곱하기 9 하게 되면 7700kcal인데 7700kcal는 얼만큼이냐? 여러분들이 달리기, 조깅을 약 한 18시간에서 19시간을 해야지 없앨 수 있는 양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이제 지방들을 없앨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자신의 생활 습관에서 비만의 원인을 항목별로 한번 분석해 보고요. 감량하고자 하는 목표 체중을 정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비만 관리 프로그램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일일 목표, 주간 목표, 월간 목표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단계가 바로 이 계획하기 단계가 될 거예요. 자, 나는 몇 킬로그램을 빼겠어. 그래서 몇 킬로그램이 되겠어. 이렇게 적고 그렇다면은 한 달에 이번 달에는 몇 킬로그램을 빼야 되겠다. 일주일에는 몇 킬로그램, 하루에 그러면은 몇 킬로칼로리를 없애야 되겠네. 자, 감량 방법은 어떤 요법과 어떤 요법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는 거예요. 자,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강한 체중 감량을 위한 계획 세우기.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정석이야, 얘들아.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급격한 체중 감량은 몸에 무리를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에 급격하게 체중이 빠지게 되면은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그런 물질도 같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몸에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로 천천히 빼는 것이 좋은가? 일주일에 0.5kcal의 체지방 감량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다 뺍니까? 정말 그렇게 느리게는 뺄 수 없어요. 바로 다음 달이 여름이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름까지 살찌우고 있으면 안 되지, 그지? 자, 그래서 뭐 했니? 빼야지. 자, 지방 0.5kcal는 우리 아까 앞에서 배웠잖아. 7700kcal가 바로 지방 1kcal인데 0.5kcal는 3850kcal가 되겠지. 바로 계산 나온 거 아니야? 계산기 두드렸어. 3850kcal. 자, 3850kcal는 일주일에 나눠서 뺄 거잖아. 그러면은 7일 동안 빼면은 7일을 나누면 하루에 550kcal가 나와요. 그러면은 하루에 550kcal의 부적 에너지 균형을 달성하면은 지방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0.5kcal를 없앨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보자. 이거 마찬가지잖아. 에너지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더 적으면 된다. 여기는 잘못 나왔어. 자, 너무나도 간단해요. 그래서 하루에 550kcal 정도씩만 부적 에너지 균형을 달성하도록 하자. 그 방법들로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식이요법입니다. 자, 에너지 섭취량을 줄여서 체중을 관리하는 방법. 적게 먹자라는 거죠. 조금만 먹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조금만 먹어가지고 살을 빼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나 여성들, 여자들 진짜 많아요. 원푸드 다이어트라는 거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난 사과만 먹어. 나는 계란만 먹어. 이런 친구들. 그런데 그 섭취하는 양 자체도 엄청 적죠, 그죠? 특히나 연예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식이요법과 관련되어서 살을 빼고 난 다음에 마치 자랑이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이 있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처럼 먹어서는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또 먹어봐도 어차피 아는 맛이라서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맛을 하고 또 하루 3끼 다 먹으면 살쪄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딱 얘기 들었을 때는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정신력이 너무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몸을 망치는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식이요법에서 특히나 에너지 섭취량을 극도로 줄여서 살을 빼게 되면은 요요 현상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이 요요 현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식이요법으로 체중이 감량되었다가 다시 원래의 체중으로 급속하게 복귀하거나 그 이상으로 뻥 더 커지게 되는 건데 왜 발생하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너무 안 먹게 되잖아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고 아침밥을 안 먹고 학교에 가게 되면은 우리 몸이 그게 점점 익숙해져서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몸에다 저장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죠? 그러면은 극도로 에너지를 적게 섭취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진짜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거야. 이렇게 에너지가 안 들어오더니 나는 지금부터 들어오는 에너지는 모두 저장시켜 버려야지. 그런데 에너지가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살이 막 빠진 거예요. 급격하게 엄청나게 빨리 막 빠졌는데 결국 목표 체중에 도달했어. 다이어트가 끝났구나. 이제 먹어야 되겠다. 먹었더니 우리 몸이 저장하는 형태로 바뀐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먹는 족족 다 지방으로 바꿔가지고 우리 몸에 저장하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요요 현상이고 굉장히 급속도로 살이 찌게 됩니다. 다이어트에 금방 실패하게 되는 요요 현상을 겪은 연예인들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한번 검색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건강하게 이 식이요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섭취열량을 꼭 계산하는 게 좋아요. 이 내가 먹고 있는 것들이 몇 킬로칼로리인지 계산을 하면서 하루에 3번은 반드시 챙겨 먹자. 그리고 적어도 800에서 1500킬로칼로리는 섭취하도록 하자. 지방질과 탄수화물은 줄이고 다양한 식품을 고르게 섭취한다. 과자, 초콜릿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밥을 먹게 되는 다양한 이 외식 1인분들의 열량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잘 나와 있는 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선생님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알아서 찾아보세요. 찾아보게 되면은 막 나옵니다. 내가 이거 먹었는데 누르면은 그 회사 제품별로 해가지고 쫙 나가지고 몇 킬로칼로리 다 나와요. 그러면은 그것만 더하면 되는 거야. 자, 나의 기초 대사량이 약 한 1700이다. 남학생인가 봐요. 나의 활동 대사량은 800 정도가 된다. 그러면 합치면 몇이니? 2500이지. 그러면 나는 하루 섭취량을 약 한 2200이다 또는 2000이다 이런 식으로 적게 먹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건강하게 실천하게 되는 식이요법 방법입니다. 자, 식이요법 방법 중에서도 특히나 요즘에 많이 주목받고 있는 방법이 저탄고지라는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저탄고지, 탄수화물은 적게, 지방은 많이. 그렇게 먹는 건데 탄수화물은 정말 극도로 조금만 먹는다고 해요. 현미밥 뭐 이런 것들을 먹을 때 4분의 1공기만 하루 동안에 4분의 1공기만 먹고 나머지는 지방과 뭐 야채 이런 것들로 채우는 거죠. 그래서 삼겹살 막 구워가지고 엄청 막 먹어요. 자,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지, 그지? 고기 막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방을 많이 먹으면은 아니 지방이
지방이 9kcal인데 그거 많이 먹으면은 지방 빼려고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건데 지방을 먹는다고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 다이어트의 원리, 과학적인 원리는 이런 방식이래요. 우리 몸에 평소에 쓰게 되는 이제 에너지원들이 탄수화물을 먹이면 탄수화물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아예 완전히 지방을 먹어버리면은 쓸 탄수화물이 없으니까 지방으로 쓰게 된다. 그래서 이 지방을 섭취하게 되면 지방이 또 케톤이라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얘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어서 그냥 뭐 앉아 있건 서 있건 누워 있건 운동하던 하건 무조건 간에 다 무조건 지방을 다 사용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 몸의 체질을 아예 바꿔버리는 그러한 형태의 다이어트 방법인데 실제로 효과를 본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아예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또 없어. 그래서 쌤도 이야기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효과가 있긴 있는데 잘못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흡수되기가 좋은 형태의 그러한 지방들, 그러한 지방들을 막 섭취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방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너무나도 이제 지방질들만 섭취하게 되면서 다른 영양소들을 섭취하기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도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은 아니다. 건강한 식이요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잘 하려면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하루 세 끼를 여러 가지 음식들을 다 챙겨 먹으면서 모든 영양소들을 섭취하는 형태의 식이요법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운동요법으로 넘어갈게요. 운동과 건강이니까 당연히 운동을 해야 되겠죠? 자, 운동이나 신체 활동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늘려서 체지방을 줄이는 방법, 운동하는 방법이죠. 장점은 건강하게 체중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기초대사량이 증가하는 거. 왜냐면은 운동을 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을 늘려나가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성장이 잘 되고 발육을 또 촉진시키고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운동요법입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은 쌤이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때 그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유산소 운동은 낮은 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하면서 산소를 동원해서 에너지를 연소시키는데 이때 특히나 지방을 많이 연소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지방이 연소되니까 당연히 우리는 다이어트를 지방을 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지방들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없애기에 너무나도 좋은 최고의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산소 운동만 하는 것이 또 완벽하지는 않는 거야. 왜냐하면은 우리가 운동하는 시간보다는 가만히 있고 쉬는 시간들이 더 많단 말이죠. 이러한 쉬는 시간들에 에너지 소모가 더 많이 일어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몸에 근육들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근육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형태의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웨이트 트레이닝은 우리 몸의 근육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들을 통해서 몸의 근육들을 늘리면은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는 그러한 건강한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종목별로 에너지가 어떻게 얼마나 많이 소모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30분 기준으로 60kg의 친구가 산책을 하면은 천천히 걸으면은 78, 계단 오르내리기 하면은 174, 조깅을 하면은 282, 줄넘기 하면은 267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속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딱 이 정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운동요법을 통해서 몇 킬로칼로리를 줄일 수 있는지 계획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유산소 운동으로 운동 강도는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60% 정도로 운동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낮은 강도로 했을 때 지방의 에너지 소비 비율이 더 많습니다. 탄수화물보다 지방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고 30분 정도 달릴 거예요. 운동 빈도는 주 5회인데 이렇게 달리니까 약 282kcal가 소모가 되었어요. 자, 282kcal를 일주일에 5번 하면은 그러면은 1400kcal를 일주일에 소모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거기다가 근력 운동을 하는데
근력 운동은 원 RM의 50에서 60% 정도로 뭐 들어주기로 계획을 했어요. 운동 시간은 15번씩 3세트 이렇게 들 거고, 운동 빈도는 일주일에 3번 이렇게 들 거예요. 한 번 할 때 220kcal가 소모가 됩니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3번 했으니까 660 정도가 되겠죠. 이걸 더하면은 2060. 자, 그러니까 일주일에 2060kcal를 운동을 통해서 소모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죠?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알려주었는데, 사실 식이요법만 하는 방법으로는, 또는 운동요법만 하는 방법으로는 완벽한 방법이 아니에요. 가장 완벽한 방법은 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동시에 하는 거죠. 자, 일주일에 빼는 지방 킬로그램은 0.5kg이라고 했었죠. 그죠? 0.5kg. 하루에 500에서 600kcal 정도를 소모를 하도록 하고, 식이요법으로 하루에 300kcal 정도의 에너지 섭취를 감소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식이요법만 하면은 하루에 600kcal를 덜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니, 그지? 어? 너무 괴롭잖아.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거야. 300kcal 정도만 덜 먹으면 되지. 거기다가 운동을 통해서 내가 조깅을 약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한다. 그러면은 약 한 300kcal 정도가 소비가 되잖아. 그러면은 하루에 600kcal를 없앨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일주일에 0.5kcal 정도를 소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체지방 감량 목표를 이렇게 정했으면은 운동요법 이렇게 계획 세우고, 그리고 식이요법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그러한 형태로 가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힘든 난관들이 봉착해 있죠. 그죠? 엄마가 그냥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밥상 위에 차려져 있는 수많은 맛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 막 눈앞에 아른아른거리고, 조금 안 먹으면 배가 막 고프고, 진짜 밤 10시 11시쯤 돼서 막 공부하고 있다가 너희들 배가 꼬르륵거리면은 그때 막 라면 한 개 너무 생각나잖아. 그거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먹게 되면 그냥 다 말짱 도루묵 되는 거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실천을 할 때는 식단표와 운동 실천 점검표 이런 것들을 꼭 만들어서 진짜 기필코 내가 성공하고 만다 이렇게 붙여 놓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몸 상태를 고려해서 무리가 되지 않게 실천을 해주고요. 요즘에 스마트폰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거기 있는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기록으로 남겨놓고, 그리고 자기 신체의 변화를 막 찍어가지고 이렇게 남겨놓는 것도 굉장히 흥미있고 재미있는 경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옆에 친구한테 자기가 이제 살 뺀다라는 사실을 자꾸 알리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 살 뺀다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알고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같이 할래? 이렇게 얘기까지 해주면은 친구 관계도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몇 킬로가 빠졌는지 평가해보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잘 지켜졌으면은, 그리고 효과가 있었으면은 계속 지속을 하고, 조금 더 강도를 높여 나가거나, 또 강도를 조금 낮춰 나가거나, 이런 미세한 조정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단계가 바로 평가하고 수정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우리 오늘 비만 관리를 하는 방법을 알아봤었는데, 비만 관리를 위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약물요법이에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 또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다이어트를 위한 신물질 발견 이러면서 엄청 효과가 뛰어나다 이러면서 이 알약 하나만 먹으면은 살이 쏙쏙 빠져요. 이렇게 광고를 하는 그러한 어, 약들이 많고, 특히나 다이어트 카페 이런 데 가면은 그런 약품들을 막 공유하고 먹어본 후기 적고, 나도 그럼 먹어봐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너무너무 많더라고. 쌤도 그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찾아보면서 진짜 많이 먹는구나 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약물들을 사용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물질들까지도 같이 빠지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피부가 노화된다라든지 무기력감과 우울증을 또 어, 호소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도 발생하게 되고, 신체의 대사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 작용이고 그러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약물에 손을 댔다가는 계속 살을 빼기 위해서는 약물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 몸을 좀 망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각별히 주의하고 다이어트는 특히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인하기 한번 해볼게요. 건강하게 비만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하루 세 끼를 꼭 챙겨 먹는다. 맞습니다. 쌤이 이렇게 꼭 챙겨 먹으라 그랬죠. 두 번째, 과자, 탄산음료, 아이스크림의 섭취를 줄인다. 맞는 말이죠. 세 번째, 섭취 열량을 계산해서 에너지 소비량이 더 많도록 관리한다. 맞는 말입니다. 부적 에너지 균형을 달성해줘야죠, 그죠? 그리고 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여서 운동요법을 실시한다. 맞는 말이고요. 운동요법과 더불어서 다이어트 보조제를 복용한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피하면 좋겠다라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자, 과도한 식이요법으로 체중을 급격하게 감량한 경우에 다시 원래의 체중으로 급속하게 복귀하거나 그 이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뭐라고 했었죠? 바로 맞습니다. 요요 현상이라고 했었죠. 그죠? 요요 현상. 요요 현상 때문에 급격하게 살이 불어난 그러한 케이스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 몸에 지방들이 어, 피부 밑에 쌓이는 것보다 우리 몸에 있는 그 각종 장기 사이에 복부에 있는 내장 사이에 지방들이 많이 쌓이는 것이 더 위험하다라고 해요. 이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내장 지방에서 독소들이 막 배출이 되어서 우리 몸에 각종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스물스물 아프게 되고 각종 작용들이 잘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나 배가 뚱뚱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배 뚱뚱하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비만하지 맙시다. 비만되지 맙시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